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공 교수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준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시험 보시라고 또 시험 보는 날 또 비도 많이 오고 해갖고 좀 이동하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 있을 테지만 바로 이제 시험은 다 끝났으니까요. 잠시만이라도 그런 스트레스나 강박관념에서 조금 더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또 이제 시험 보셨던 바로 2024년도 6월 22일 날 지방직 시험 문제 사회복지학 개론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자,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한 기출 해설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그리고 기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시험은 쉽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워낙 시험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어서요. 평균 점수는 한 95점 정도로 국가직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되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90점 정도가 되었다면 바로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번 6월 22일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95점 정도로 너무 평이하고 너무 단순한 문제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개념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난이도는 상중하로 따진다면 다 한데 한 문제만 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정 도구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와 함께 파이널 특강을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19문제 이상은 맞추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사정 도구에 대한 부분만 이번 파이널 특강에는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이제 사정 도구를 이제 제외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파이널 특강에서 다 다루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자, 20문제 중에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영역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조금 아쉽게도 사회복지 실천 부분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3문제, 또 인행사 1문제, 그리고 실천기술론 1문제, 지역사회복지론 1문제, 조사론 1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사회서비스인데요. 사회서비스에서는 2문제가 나왔거든요. 사회서비스 하면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국가직에서도 나왔으니 바로 이제 지방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긴 하지만 되게 쉽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처방이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출제가 되었던 바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원칙 또는 자원봉사에 대한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고 정신건강하고 자원봉사 요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부분에서 11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정책론에서 8문제 그리고 법제론에서는 바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법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이번에는 사회보험법은 아예 다루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되겠죠. 물론 단독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 부분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 부분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사회복지 조직 또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부분인데 하센펠트가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의사결정이라는 부분 중에서도 바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사회복지 정책론이나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그리고 또 인행사나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바로 뭐 때문에 자료 수집 욕구조사 이거 할 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자료 수집하고 욕구조사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델파이 기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부분에서는 7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요번에 일행사 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제가 됐던 바로 일반 체계 이론, 이 일반 체계 이론의 다른 영역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또 다루었던 부분들이고, 오히려 이제 일반 체계에서 출제가 되었으니 블루펜블러가 제시했던 바로 생태 체계 이론도 출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요, 뭐가 나왔냐면 바로 집단에는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집단하고 그다음에 치료 집단, 이런 과업 집단하고 이제 치료 집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업 집단하고 치료 집단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 중에 치료 집단 안에 성장 집단이라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자, 그다음 번째는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자, 지역사회복지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로스만이잖아요. 요거는 파일 특강에서도 로스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 중에 바로 로스만이 제시했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세 가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인데, 사회계획 모델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인데요.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바로 표본 추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확률 표준 방법하고 비확률 표준 방법이 있는데, 자, 확률 표준 방법하고 비확률 표준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다? 뭐다? 바로 무작위 할당이냐, 아니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할당 표집이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할당 체계는요, 할당 표집이죠. 할당 표집. 이 할당 표집은 바로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비확률 표집 방법에 해당되는 이 할당 표집은 바로 자기적이고 인위적이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거기서 무작위라는 표현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던 아주 쉬웠던 문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은 아예 청소년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었고, 정신건강사회복지하고 바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아주 쉬웠던 부분들이에요. 보기 내용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티켓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2024년도 6월 22일 지방제 기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는 난이도는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에서 바로 PIE, 바로 Personal Environment라는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부분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어서 조금 좀 출제 비중이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다 제끼더라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평균 점수는 95점,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학개론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는 하 수준이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원봉사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만 모두 고르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발적이어야 되죠. 자, 자원봉사, 자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타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무보수성이죠. 자,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을 바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성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리을은 당연히 틀렸던. 그래서 이건 상식선에서 물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발성, 이타성, 공익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자원봉사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죠. 자, 첫 번째는 무보수성이죠.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자발성이라는 부분, 자발성은 스스로 하는 활동이 바로 자발성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바로 이타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보상과 관계없이 도우려고 하는 행동을 이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공익성이고요. 비영리성,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비정파성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의 좌지우지 되지 않고 바로 중립을 지킨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종파성이죠. 자,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활동이 바로 비종파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정답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이 아닌 것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우선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행정은요, 몰가치성,
자, 이 몰가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 중립이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그 가치를 배제해 버리는 것을 몰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치 밑에는 윤리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가치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배제돼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몰가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몰가치성의 원리를 기초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고요. 바로 추상적이다라는 부분이죠. 자,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는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알코올 중독 저 얼마 만에 단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누구는 3개월, 누구는 3년, 누구는 평생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표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에 대한 기간이나 어떤 그 치료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추상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휴먼 서비스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바로 사람이 원료인 거죠. 그게 바로 하세펠트가 얘기했던 직접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고 사람이 원료다라고 얘기했던 휴먼 서비스를 제시했던 부분들인데, 클라이언트에게 활용되는 그런 기술은요, 획일적이진 않다. 왜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는 부분들이죠. 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자,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 사람마다 태어났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똑같은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똑같이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당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제공해주면 1인당 부담해야 될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바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은요,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매우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바로 파트너십, 바로 치료적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처음에 접수 단계에서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뭐예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친밀감을 가졌을 때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도 마음의 문을 열고 클라이언트에게 의존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고 진짜 욕구가 무엇이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털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것을 비로소 바로 사회복지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정을 하고,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공식 비공식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치료적 동맹관계, 바로 서로 간의 협조적 관계인 바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그 행정조직은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된 지문에서 몰가치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몰가치성이라는 것은 어떤 실천적 또는 윤리적인 가치를 아주 배제시켜버리는 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 버려버리는 거, 무시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몰가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명 바로 가치 중립성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실천이야 또는 윤리적인 어떤 가치를 배제시키는 것을 몰가치성이라고 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웰레스키와 르보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요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이 웰레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관점, 제도적 관점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에스피 앤더슨, 제가 학자 꼭 출제가 된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에스피 앤더슨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파이널 특강이나 핵심 요약이나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문제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탈상품화가 뭐냐, 탈가족화가 뭐냐, 그리고 계층화가 뭐냐, 이거 알아두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에스피 앤더슨을 묻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요번에 조지아 윌딩도 또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웰레스키, 르보, 에스피 앤더슨, 조지아 윌딩, 이 학자들이 다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웰레스키와 르보죠. 자, 자녀적인 관점하고 제도적인 관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자녀적, 제도적, 이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이 빈곤이죠. 빈곤 책임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인. 자, 자녀적인 것은 그 개인에게, 그 개인이 나태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적 개념에서는 바로 사회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빈곤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사회 구조에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자녀적인 개념이고 제도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녀적인 개념은요, 사회복지에 대한 대상자를 병리적인 존재로 본다. 이 병리적인 존재라는 건 뭐예요? 바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이죠.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
비정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비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병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관점은요. 사회복지의 대상을 요보 대상자에게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모든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빈곤에 대한 책임이 사회 구조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복지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녀적인 관점에서는요. 사회복지의 제공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시혜로 본다는 거죠. 자, 자녀적인 관점에서는요. 바로 하나의 시혜로 본다는 거예요. 자선과 시혜로 보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원인은 개인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인데요. 제도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위기 발생 시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그런 제도를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시적이고 보충적인 형태는 제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자녀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적인 관점은 사회복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 시에 그 기능도 일시적으로, 보충적으로, 제한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응급조치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바로 자녀적인 관점이다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때 첫 번째 어떻게 오셨어요? 자, 접수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이 접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거. 그렇죠. 바로 자료 수집이라는 부분이죠. 자, 자료 수집이 끝났으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거. 바로 사정이죠. 자, 그래서 자료 수집과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 계획과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과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실행이 끝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계약에 대한 조건에 부합되는 내용들 또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요구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바로 이제 평가와 종결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해 갖고 이제 퇴원을 했더니 힘들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는데 막 동네에다가 막 프랜카드 현수막 같은 거 축 퇴원 용근이 알코올 단주를 축하하는 친구 모임 일동 뭐 이런 것들이 막 붙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 갖고 제가 자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7시쯤 돼 갖고 야, 너 나와라. 그래서 왜 나와? 너의 그 축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였다.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삼겹살집에서 모였다는 거야. 그럼 술 먹을 거 아니야. 야, 너 오늘 퇴원했는데 너한테 술을 주기니 우리가 너 얼굴 보면서 술을 마시고 할 테니까 너는 고기만 먹어. 이런 부분이었던 거였죠.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가 종결 단계에서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술을 먹고 바로 삼겹살집 앞에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는 종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바로 이제 엄청나게 힘든 과정 속에서 변화가 되었다면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들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될 텐데요. 자, 우선 이별. 자,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일정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종결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바로 이제 정서적인 어떤 반응이나 감정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사회복지사가 종결 단계에서 바로 이제 다뤄야 될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입을 통해서 획득했던 이 성과를 변화되는 성과를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 계획을 세워야겠죠. 전략 개발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종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종결 시기라는 것은 자, 계획에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이제 끝났을 때 종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6개월 전에 그 문제나 욕구가 해결이 되었다면 4개월 만에 욕구나 문제를 해결이 되었다면 그 종결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야 될 필요도 있겠죠. 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계획이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는 거니까 말이죠.
또한 6개월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더 이상의 그 어떤 진전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 중에 이제 다시 상담을 해서 바로 6개월을 더 연장을 할 것인지 1개월, 2개월을 더 연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적절한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들, 바로 욕구나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었을 때, 이럴 때는 적절한 종결 시기가 이제 종결되어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종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계 형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 뭐예요? 라포 형성인데 라포 형성 어디서 시작하는 거죠? 바로 접수 단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접수 단계, 이게 바로 라포 형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친밀감 형성, 관계 형성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은 바로 접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다. 자,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3번에 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대한 목적의 달성 수준이나 또는 계약된 시간에 따라서 종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계약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한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면 4개월 만에 6개월 계획을 세웠는데 4개월 만에 그 욕구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종결 시점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조기 종결을 할 필요도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종결 단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진전에 대한 유지, 그리고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해결, 그리고 의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나 당신네들 못 믿겠어. 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해줘. 그랬을 때는 이제 그와 유사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요. 적절한 의뢰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종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종결 단계의 어떤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 과제를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요.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바로 공공부조법, 그 공공부조법에서도 바로 기초연금법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기초연금법은 바로 무기여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자, 공공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우선 65세 이상 되면서 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부분이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쉬웠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거는 1초 컷이죠. 1초 컷. 자,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바로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렇죠. 재정자립도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대한 자금을 어떤 필요한 비용들을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할 때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 금품은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요 모든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인 경우에는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한다. 바로 뭘 얘기했었어요? 바로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20%를 감액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함께 살고 계시는 이 부부는요 20%를 감액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2번 보시면요 어디가 틀렸냐면 요 부분이 틀렸죠. 요 부분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선정 기준액을 정할 경우에는요 65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어서 이거는 너무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초 컷이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선정 기준액을 정할 때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기초연금법 제3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자별 사회복지 모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에스피 앤더슨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에스피 앤더슨은요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화에 대한 부분이죠. 자, 복지국가에 유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전제 조건들. 자, 첫 번째는 탈상품화, 그 다음에 계층화, 그리고 탈가족화라는 부분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하나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또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탈상품화하고 계층화 그리고 탈가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탈상품화. 자,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상품화라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지불 능력, 구매 능력이 없어도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을 대가로 해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탈상품화에 대한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되겠다. 맞죠? 자,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바로 공공부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요. 탈가족화도 상당히 미약하죠. 하지만 계층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매우 낮죠. 그리고 계층화 매우 높죠. 그리고 탈가족화 매우 낮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가족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탈가족화가 낮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탈가족화의 반대는 가족주의죠. 가족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한테 바라지 말고 사회한테 바라지 말고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 가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 이게 바로 탈가족화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주의 복지국가는요, 바로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조합주의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화에 대한 정도죠. 자, 계층화에 대한 정도는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더 높다, 오히려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층화에 대한 정도가 바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상당히 뭐예요? 계층화 정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바로 계층화에 대한 정도라는 것은 뭐예요? 낮다 또는 완화되어 있다 또는 단순하다라는 것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층화에 대한 정도가 낮은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더 낮다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층화에 대한 정도는요,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더 낮다 또는 단순하다, 완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조합주의 복지국가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바로 더 높다 또는 복잡하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세 가지 형태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계층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고용의 형태. 자,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데는 정규직만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이쪽은 정규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뭐 어떻습니까? 계층화가 매우 낮죠. 단순하죠. 완화되어 있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바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등등 여러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복잡하죠. 상당히 강화되어 있죠.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층화가 많은 쪽이 바로 이쪽이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쪽이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직급. 자, 직급의 형태. 자, 직급의 형태에 보면 어떤 조직은요, 리더가 있으면 리더 밑에는 파트장. 자, 파트장 밑에는 바로 이제 매니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어떤 조직은 자, 사장 밑에 부사장, 자, 부사장 밑에 전무, 전무 밑에 상무, 상무 밑에 이사, 이사 밑에 부장, 부장 밑에 과장, 과장 밑에 계장, 그리고 팀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직급의 형태들도 있겠죠. 이렇게 직급의 형태들이 상당히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삼인주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급의 형태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계층화가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층화가 기업의 규모,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규모. 자,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중기업으로 되어 있다. 자, 대기업도 없고 소기업이나 영세기업도 없고 대부분 다 중기업의 형태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바로 50인에서 바로 300인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의 형태들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국가는요, 대기업도 있고 중기업도 있고 그리고 소기업도 있고 그리고 영세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들로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계층화가 낮다, 단순하다,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고 완화되어 있고 단순화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자, 직급의 형태들로 봤을 때 바로 리더, 파트장, 매니저라는 단순하고 그다음에 낮아 있는 형태가 바로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중기업의 형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상당히 복잡하다 또는 높다,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용의 형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되는 거고요. 직급에 대한 형태들로 봤을 때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다음에 부장과 그다음에 차장, 뭐 과장 이런 형태들로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계층화가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계층화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이제 높다. 그리고 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 등등등 이런 형태들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용의 형태냐, 직급의 형태냐, 기업의 규모냐에 따라서도 바로 낮다, 높다 또는 단순하다,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P. 앤더슨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계층화에 대한 형태가 상당히 복잡하고 강화되어 있는 거죠. 기업의 규모, 직급의 형태, 그 다음에 어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계층화가 상당히 낮다, 단순하다, 완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탈상품화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었고, 요번에 이제 계층화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탈가족화에 대한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요. 사회복지에 대한 대상자 선정. 자,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킬버트하고 테레리라는 사람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이라는 부분에서 뭘 얘기했었죠? 바로 할당체계, 그 다음에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날체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바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의 원칙은 바로 할당체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할당체계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대상을 모든 사람을 할 것이냐,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냐. 모든 사람 보편주의, 특수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별주의 이걸 나누는 것이 바로 할당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할당체계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대상자 선정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선별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급여에 대한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자, 모든 사람을 급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보편주의는 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낙인에 대해서 즉 스티그마가 남긴다라고 하는데, 스티그마가 남기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산조사를 하는 거죠. 엄격하고 철저하고 까다롭게 자산조사를 하면서 그 비인간에 대한 과정이 수반되는 거고, 그 비인간에 대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인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뭐로 이제 생활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한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4번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면, 자,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의 복지에 비해서 바로 제도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이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편주의
사회복지, 즉 보편주의 복지는요, 바로 선별주의 복지보다는 제도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취약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강하다. 오히려 반대로 바로 선별적 복지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주의 복지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성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로 안정성과 지속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가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이제 3번인데요. 자,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자, 행정 비용이 더 소요된다. 자, 선별주의는 행정 비용이 더 소요된다. 왜 그렇습니까? 엄격하고 철저하고 까다롭게 자산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생활 능력이 없는지, 이 사람이 진짜 생활 유지가 어려운지를 엄격하고 철저하고 까다롭게 자산 조사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어떤 수고와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인력과 전산 시스템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수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니까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요.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이 부분이 바로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서 행정 비용이 더 소요된다. 즉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보편주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굳이 나누거나 구분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행정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행정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니까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7번에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별주의는요, 보편주의에 비해서 행정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답 패스에서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을 급여의 대상자로 산정하는 것은 바로 보편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스티그마, 즉 낙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선별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별주의 복지는 보편주의 복지에 비해서 제도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편주의하고 선별주의에 대한 비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복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민의 권리로서 보고 있고, 사회적 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것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통합. 자, 반면에 선별주의는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판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에 기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철저하게 까다롭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속에서 바로 스티그마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비용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바로 비용의 효과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요, 보편주의는요, 바로 빈곤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행정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굳이 나누거나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편주의는요,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선별주의는요, 바로 행정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묻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로스만이 제시했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인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공통부모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목표를 바로 과업 중심으로 보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딱 나왔죠.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사는 바로 분석과의 역할,
그 사실 수집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행자,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분이죠. 자, 거기서도 특히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바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바로 공공의 영역, 바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바로 아무리 주민들이 날고 뛰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어떤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를 움직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일 수 있고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은요. 자, 비행이나 주택이나 정신건강과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과정. 이 기술적인 과정이 뭡니까? 바로 전문가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된 변화를 위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과업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업 중심.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오답 헬스에서 보게 되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이 가능한 최대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전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조건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자발적인 협동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토착 지도자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파워먼트 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과정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회행동 모델은요. 지역사회에 대한 불우한 계층들이 처해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정의 또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되는 처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들을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했고요. 과정과 과업 중심이 함께 병행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의사결정 기법은요. 뭐하고 같은 맥락이냐면 자료 수집 또 같은 맥락으로는 욕구조사 자,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법이라는 표현은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 전문가로부터 자, 첫 번째 키워드 익명이 뭐예요?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 자, 익명, 개인 의견을 통해서 바로 욕구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인데 동일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자,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도 키워드. 자, 설문을 여러 단계라는 건 뭐예요?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 자, 반복적으로 설문을 해서 바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걸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번째 바로 우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편 조사이기 때문에. 왜? 보내는 시간, 그것을 작성해서 또 우리가 회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당히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 바로 델파이 기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자, 키워드 뭐가 있었습니까? 자, 전문가, 익명, 설문, 그리고 여러 단계 반복적으로 합의점 도출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죠. 자, 초점 집단 기법은 뭡니까? 뭐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겠죠? 바로 익명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초점 집단 기법은 초점 집단 인터뷰는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하니까 집단의 어떤 영향력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의견이 바로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공동의 장소에서 바로 집단 토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목 집단 기법은 뭡니까? 명목 집단 기법은 전문가, 익명, 바로 전문가, 설문 맞지만 요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요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목 집단 기법은 뭡니까?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한 장소에 모여갖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부분하고는 이제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익명,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바로 이제 서로 간의 아이디어에 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바로 질보다 양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바로 익명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바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자, 초점 집단 인터뷰는요, 조사 대상 집단들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추출해서 심층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토의를 하는 방식이 바로 초점 집단 인터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명목 집단 인터뷰는요, 바로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각자의 의견, 익명이죠, 이게. 각자의 의견을 적어낸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에 만족스러운 수준이 합의될 때까지 바로 다양한 의견들을 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하는 방식을 바로 이제 명목 집단 기법 또는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이 함께 집단의 효과를 얻기 위한 부분이고요. 아이디어에 대한 연쇄 반응을 얻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제. 10번째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하고 있는 집단의 유형이죠. 자, 집단의 유형을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교육 집단이라는 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바로 이제 그 피교육자들은 앉아 있고요. 교육자가 직접 그냥 강의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회화 집단은 뭡니까? 이거 사회화 집단 할 때 제가 뭐 얘기했었어요? 저희 어머니 카톡 이거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가서 바로 이메일 주소 만드는 거, 그리고 카톡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키오스트 이렇게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이제 조작해 보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적인 기술을 얻기 위한 부분이죠. 이런 사회적 기술을 얻기 위해서 바로 사회화를 하는 형태가 바로 사회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돕는 목적이 바로 사회화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집단은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생활 사건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성장 집단. 자,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개인적인 문제에 치료를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치료 집단이 되겠죠. 치료 집단. 성장 집단이 아니라 치료 집단. 그래서 성장 집단은 바로 스스로의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서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치료 집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집단은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나 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성장 집단은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건강 증진과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자, 사회 심리적인 건강 증진과 성장을 하기 위한 집단이 바로 성장 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장 집단이 되는 거고요. 치료 집단은 개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치료 집단이죠. 자, 그리고 11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약간의 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왜 문제의 소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라면, 이 문제는요,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령에 별표 2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정신건강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라 이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법률이죠. 법률이에요. 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법률이죠. 그런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게 바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2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려면 정신건강복지법령이라고 해야죠. 이 부분에 이것까지 합치면 바로 법령이라고 해야죠. 법령. 법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법률에는 없단 말이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물어보려면 정신건강복지법률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아닌 것을 찾는 부분이니까. 자, 정답을 찾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처방은 누가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 자,
정식과 약물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법률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아니라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업무라고 해야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업무라고 해야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아니, 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대한 업무라고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수행과 교육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 약물에 대한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보셨던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운영, 자, 여기 하나,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여기 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과 교육, 여기 하나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대한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들도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지만 그리고 뭐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바로 문제를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약간의 문제에서 약간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번째 바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개별 업무. 이거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독 업무입니다. 이건 다른 간호사나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개별 업무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가족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바로 이제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업무라고 보다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 대한 업무라고 해야 조금 더 논란의 소지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은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해설 내용이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 가능한 어떤 사정 도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이죠. 우선 자, 생태도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체계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체계와의 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생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 클라이언트와 주변 체계 간의 어떤 관계를 도식화시키는 부분이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도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질적인 관계를 도식화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가계도는 뭐예요? 가족에 대한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속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그 가족 관계를 도식화시키는 부분이고 바로 가족에 대한 역사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2, 3세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생활력 도표는요. 그 어떤 시계열적으로 바로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좀 더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도식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생활력 도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로 사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PIE, 바로 Person in Environment라고 얘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였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기능. 이 사회적 기능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필요한 요소들을 사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person in environment, 바로 PI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생활력 도표는요,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또는 시기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는 시계열적인 도표가 바로 이런 생활력 도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PIE,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 속의 인간은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파악하고 주요한 어떤 필요한 요소들을 사정하는 어떤 도표가 PI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PIE, 즉 Person in Environment, 바로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기본 구조는 바로 첫 번째, 바로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 자, 이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까지 네 가지 형태들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바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6가지 체계들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정신 건강의 문제. 자, 정신 건강의 문제는 바로 DSM-4가 되겠죠. 그래서 DS4라고 얘기해서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들을 임상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신체 건강의 문제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DSM-4 바로 이제 세 번째 축이었던 것과 그다음에 ICD-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질병을 판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 그리고 또 정신적 기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체적 어떤 신체 건강에 대한 문제, 아까 보셨던 바로 환경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들이 기본 구조로 갖고 있는 게 바로 PIE가 되겠습니다. 이걸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3번째. 자, 13번째도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바로 학습 질문에 질문이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소득재 분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우리 주무관님은요 1번을 체크했대요. 1번을. 근데 2번은 오히려 우리 기본서나 핵심 요약집을 보게 되면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사회보험은 바로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도 들어가 있고 별도로 어떤 보험이라는 표현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적 재분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2번을 체크하지 않고 1번, 옳은 것은 1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선 1번은요. 수평적 재분배가 아닌 수직적 재분배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오히려 이런 가족수당은요. 이거는 수평적 재분배가 아니라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된다. 수평적 재분배입니다. 이거는 수평적 재분배. 자, 그래서 이 가족수당의 또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 있죠. 아동수당은 아동이 없는 가족이 세금을 내고 아동이 있는 가족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되는 거,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수평적 재분배에서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자, 건강보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인 재분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직적인 재분배도 있지만 수평적인 재분배에 대한 기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보험 제도는 수평적 재분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가 낼 때, 자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요. 바로 그 라디오스타인가요? 거기서 그 김구라 그 연예인이 자기가 건강보험료를 450만 원을 낸다는 거야. 월 450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450만 원 정도를 낼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서도 난 45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병원에 한 번도 못 가서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이 450만 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기 때문에 450만 원이라는 돈을 건강보험료를 냈겠죠. 바로 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수직적인 거죠. 낼 때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소득비례 원칙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바로 수직적인 재분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내가 아플 때 돈 많이 냈다고 해서 감기 걸렸다고 그 사람한테 주사 2달 주고 적은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주사를 안 주고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자, 아플 때는 똑같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평적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낼 때는 수직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수직적인 재분배가 되는 거고 내가 급여를 받을 때는 내가 보험금을 받을 때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재분배해 주는 거 바로 이게 수평적 재분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하고 수직적 재분배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은요, 바로 납부를 할 때, 보험료를 납부를 할 때는요, 정률로, 소득비례 원칙에 따라서 정률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익적 재분배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때, 즉 수급 급여를 받을 때는요, 동일한 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이전되기 때문에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지셔야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답해서에서 보게 되면 바로 가족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립방식. 자, 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가 아니죠. 세대 간 재분배는 뭡니까? 이게 부가방식이죠. 부가방식. 그리고 적립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방식은요, 단기적인 재분배가 아니죠.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분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은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주요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일반 체계가 바로 이제 작년이죠. 2022년도인가요? 2023년도, 2022년도에 바로 일반 체계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었어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행동에. 그랬을 때 바로 이제 내계 엔트로피, 엔트로피 이런 걸 묻는 그런 형태였다면요. 요번에는 안정 상태하고 균형 상태 이 두 가지를 묻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너지. 시너지는 체계 내 외부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한 증가를 함으로써 체계 내에 유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홀로는 뭐예요? 중간 체계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일명 호랑이 굴 속에 있는 여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체계가 그 체계에 대해서 구성할 때 작은 체계에서는 상위 체계인과 동시에 그리고 그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큰 체계 안에서는 하위 체계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홀로 중간 체계,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이중적 성격. 그리고 경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테두리, 선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인데요. 자, 안정상태,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투입 없이 그 체계 내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 안정 상태가 아니라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안정 상태가 되려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상태를 안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자,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안정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균형 상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가 투입이 없이도 그 체계 내에서의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균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 사회복지의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산업화는요, 바로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발전했고 그 경제 성장이 발전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바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고요. 확산이론 위계적 확산 그리고 공간적 확산. 위계적 확산에는 바로 위로부터의 확산, 아래로부터의 확산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확산 이론을 다른 말로 전파 이론이라고도 얘기하죠. 한 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전파됨으로써 사회복지가 발달했다. 자, 옳죠? 그리고 이익집단 이론. 자, 이익집단 이론은 다른 말로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간의 투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반목이 일어나면서 바로 국가가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거대 집단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면서 바로 사회복지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이론은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발달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국가중심 이론은 말 그대로 국가가 알아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알아서 그냥 사회복지를 만들어준 것을 국가중심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배계급이 소외계층들의 어떤 불만을 경감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회통제 이론 또는 음모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국가중심 이론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자가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을 노력하면서 사회복지를 발전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국가중심 이론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배계급이 소외계층들에 대한 불만을 경감시켜주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발전시킨 것을 바로 사회통제 이론 또는 음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에서는요, 밑줄 친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의 그 결과로서 그 결과, 이것도 또 학습 질문에 올라왔었어요. 이것도 학습 질문에 올라왔었어요. 제도로서 그 시행된 그 결과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버커셔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우리는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죠. 버커셔 빵법.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스피먼랜드법이 얘기하는 거죠. 스피먼랜드법. 자, 스피먼랜드법이 바로 일명 버커셔 빵법입니다. 자, 18세기 후반에 바로 버커셔 시에서 이제 그 시행된 이 제도인데요. 자, 바로 최저 생활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키워드 뭐예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임금에 대한 부족분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금 보조제라고 하는 거죠. 임금 보조제는 결국에는 스피먼랜드법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 스피먼랜드법에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 빵의 가격과 그리고 부양 가구 원수 이걸 계산해서 바로 최저 생계비를 만들고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임금을 보조해줬던 부분들이에요. 임금 보조. 근데 이 임금 보조를 했더니 세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거잖아요. 근로자들은 일을 더 안 하게 되고 빈곤에 들어서 빠지게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리고 고용주들은 즉 사업주들은 일을 더 안 하니까 월급을 더 적게 주려고 어차피 월급을 적게 줘도 바로 국가가 세금으로 그만큼의 임금을 보조해 주니까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금은 점점점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던 부분들. 그래서 1834년대 개정국민법에서 임금 보조제를 폐지하게 되었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점점점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빈곤에 들어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세금은 점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질문이 올랐던 것은 뭐냐면 아니 그래도 원의 구조도 구호를 인정했던 거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원의 구호를 인정했던 건 맞죠. 그럼 이거 중복되는 정답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물론 스팸은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분도 우리 주무관님도 지금 학습 질문에 질문을 올렸던 분도 이것까지 다 이해했어. 임금 보조제 다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금 보조를 받았던 부분들을 바로 원의 구호를 하기 때문에 길버트법에서부터 구정자켓 수공 개정에서 길버트법에서부터 이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의 구호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 다음 번째 스패멀랜드법에서도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원 바깥에서 시설 바깥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계속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의 구호도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예, 맞죠. 맞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지문 자체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결과를 묻는 거잖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지문을 똑바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을 똑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이거 스팸랜드법 오케이. 원의 구호 오케이. 끝장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지문에서는 그 제도 스팸랜드법이 시행이 되면서 나타나게 된 그 결과를 묻는 거예요. 결과는 바로 고용주로부터 임금이 점점점 하락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인 거예요.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결과가 아니라 스팸랜드법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고 원의 구호는 바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스팸랜드법은요 1795년도죠. 바로 빵의 가격과 부양 가구 수를 계산해서 최저 생계비하고 가족수당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있는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었지만 노동자들은 결국에 근로동기가 악화되고 고용주들은 임금이 하락되고 그리고 조세 비용은 점점점 증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정국민법에서는 폐지하게 되었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빈민들에 대한 노동 동기가 강화되었던 것은 바로 작업장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가 통제되었던 것은 정주법, 원의 구호가 인정되었던 것은 바로 스팸랜드법이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과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접근법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배경, 자, 등장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전통적인 접근법은요. 개별 사회사업은 이쪽, 집단 사회사업은 이쪽,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이쪽 따로 했던 거예요. 그게 파편화가 너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져 있다 보니까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 갖고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들을 다 통합해서 한 가지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하고 바로 중심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와 그다음에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면서 접근하자라고 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부분들이죠. 그게 바로 1957년도 바로 펄만이 문제 해결 모델이라는 부분을 사피를 제시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통합적 접근에 대한 등장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등장 배경에 대한 부분에서 파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장 선택과 그다음에 이동에 대한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사회복지를 분야별로 분업화시키는 거 쪼개는 건 예전에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것을 다시 한꺼번에 모으자라는 부분이 통합적 접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별 분업화 촉진은요, 전문성 접근에 대한 전통성 접근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과도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전통적인 접근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개입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전통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은요, 바로 표본 추출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확률 표집 방법, 확률 표집 방법은 단, 층, 집, 체라는 네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 비확률은 편, 판, 할,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은요, 무작위라는 거죠. 무작위.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은요,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할당 표집이 있단 말이죠. 할당 표집. 자, 할당 표집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부분이었죠. 그런데 할당 표집은 모집단을 일정한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여기까지 맞아요. 모집단을 일정한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작위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무작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바로 1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할당 표집은요, 모집단에 대한 일정한 하위 집단을 나눈 후에 자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표본을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19번은요,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죠? 조지아 윌딩이죠. 조지아 윌딩. 자, 조지아 윌딩은요, 1974년도요, 이때 이제 사분법을 만들었죠. 사분법. 사분법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반집합주의, 그리고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라는 부분이죠. 자, 반집합주의, 집합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 반대, 그리고 복지국가 반대.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 뭐예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의 개입 일부 찬성, 그리고 복지국가 찬성,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바로 국가 개입 찬성, 복지국가 완전 찬성. 자, 마르크스주의 국가가 개입하는 건 찬성. 근데 복지국가 반대. 복지국가는 바로 자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었죠.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1번이 그 해설 내용에서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복지국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게 되면 적극적 자유죠. 적극적 자유면서 바로 평등과 자유와 우애를 중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 과도기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바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장, 평등,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로 복지국가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절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민간 부분에 대한 역할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탈가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나 문제들을 가족이나 시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사회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탈가족화가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죠. 이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는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앞부분에 사회복지에 대한 속성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등, 효율, 그리고 이제 그 자유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적절성,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인 자유다. 자, 적극적인 자유, 소극적인 자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가 있고 소극적인 자유가 있다. 적극적인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자유를 적극적 자유. 그리고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시장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고, 이사야 벌린은 바로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로 소극적 자유를 지향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적 평등, 이 수량적 평등을 다른 말로 산술적 평등 또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서 평등 중에서도 가장 큰 개념의 평등을 우리는 수량적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잘못했고요. 그래서 공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기회의 평등. 자, 4번으로 가면요. 자, 4번엔 자, 기계적인 연대가 있고요. 이 기계적인 연대는 노동에 대한 분업에 대한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노동에 대한 분업이 높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기계적인 연대가 아니라 유기적인 연대가 되겠죠. 유기적인 연대. 자,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에밀 드리켐. 자, 에밀 드리켐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학의 어떤 3대 그 철학자, 에밀 드리켐, 막스 베버, 그리고 바로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에밀 드리켐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기적인 연대, 기계적인 연대인데, 옛날 전통 사회는요, 사회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았다는 거죠. 위험도가 낮으니까 분업이 안 됐고 미분화되었었죠. 미분화되어 있고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만 모여서 이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던 거고 함께 이제 도와줬던 부분이죠. 이게 바로 기계적인 연대입니다. 기계적인 연대. 기계죠.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그 위험도가 낮았고, 위험도가 낮으니까 미분화되어 있고, 미분화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인 연대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자, 사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고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죠.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분화가 이루어졌죠. 자, 분화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1년 365일 늘 연대를 하자. 이게 바로 유기적인 연대죠. 유기적인 연대. 이거는 기계적인 연대는 그때마다 위험이 발생할 때만 모여서 이제 연대를 하는 거고, 유기적인 연대는 이 위험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1년 365일 늘 함께 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노동에 대한 분화에 대한 수준이 높은 사회, 바로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바로 유기적인 연대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고요. 자, 3번에 비례 평등은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노력, 능력, 기여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든 다르게 배분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비례적 평등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사의 멀린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부분들이죠. 이 사람은 이제 자유방임주의 사상가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계적 연대. 바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미분화되어 있고 이 미분화된 사회에서는 바로 기계적인 연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기적인 연대는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분화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요. 이 노동에 대한 수준의 분화가 높다는 것은 뭐예요?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365일 항상 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에밀 드리켐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서 분업이나 사회 성격이나 급격한 사회 변동, 그리고 안우미 또는 사회적 연대, 즉 유기적인 연대, 고도에 대한 분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에밀 드리켐이 제시했던 부분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무관님들과 함께 공무원의 꿈을 위해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출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